잼버리 대회에 참가했던 스카우트 대원들이 새만금에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 충청과 전북 등 태풍 왼쪽 반경으로 분산 배치되는데 대원들을 위한 버스 1000여 대, 순찰차도 수백 대가 동원됐습니다.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준비 부실을 놓고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오늘 16일 상임위를 열어 현안을 질의합니다. 세계 스카우트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태풍 카눈이 모레 경남 해안에 상륙한 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더 방향을 틀면서 내륙에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22살 최원종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머그샷을 거부하면서 과거 사진만 공개됐습니다. 묻지마 살인이 이어지면서 법무부는 강제 입원을 법원이 판단하는 사법 입원제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2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전체 경상수지도 간신히 적자를 면했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6호 태풍 카눈이 서쪽으로 진로를 조금 더 틀었습니다. 모레 오전 경남 남해안 부근에 상륙한 뒤 서울 등 수도권을 관통한다는 예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그러면 수도권 방향으로 조금 더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어제보다 서쪽으로 방향을 더 틀어 모레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을 관통할 걸로 예상됩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진로를 보이는 셈인데요. 태풍은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 내일 밤이면 서귀포 남동쪽 해상까지 진출할 걸로 보입니다. 목요일은 모레 오전 9시쯤에는 사천 부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겠고 이후 내륙을 관통해 모레 밤에는 경기 동부를 지나 북한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서울은 모레 밤 12시 자정을 전후해 약 30km 부근으로 근접해 지날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서울을 관통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드는 만큼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태풍특보가 벌써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 해상과 전국에도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태풍주의보는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에, 밤에는 남해안으로 확대하겠고 모레는 전국에 발령될 전망입니다.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동해안에는 최고 초속 40m 이상, 내륙에서는 초속 15에서 35m의 돌풍이 불겠고 해안가에는 폭풍의 일도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강원 영동에 최고 60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도에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내륙에도 최고 200에서 300mm, 수도권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영동 지방에는 시간당 100mm 이상, 내륙에도 시간당 4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산사태와 하천범람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대조기와 태풍의 북상 시기가 겹치며 해상에서도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다며 해안가 침수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오전 일본 도쿄 남동쪽 약 1,500km 부근 해상에서 제7호 태풍 란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란이 현재 약한 세력이지만 북상하면서 점차 강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태풍은 느린 속도로 서진하다가 모레쯤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오는 13일쯤에는 일본 도쿄 남쪽 약 61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 유역과 낙동강 유역 다목적댐의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어제부터 한강 유역 충주댐과 횡성댐의 방류량을 늘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초당 300톤과 4.5톤의 물을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유역 남강댐은 초당 110톤씩 방류 중이고 밀양댐과 섬진강댐, 영주댐 등도 오늘 오후부터 방류량을 늘릴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인천에 시간당 9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린 걸 포함해 수도권에 기습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열대야로 전력 사용이 늘어나면서 정전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구멍이라도 뚫린 듯 하늘에서 쉴 새 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 안산시에 기습호우가 내릴 당시 모습입니다.
한때 시간당 60mm 가까운 비가 쏟아지면서 안산에서는 도로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물이 하수도 아래로 다 빠져나가지 못했고 이렇게 도로 밖으로까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안산뿐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과 인천에도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9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내린 인천에서도 빌라 지하가 침수되는 등 모두 14건의 피해 신고가 119에 접수됐는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한쪽에서 갑작스러운 비로 물난리를 겪는 동안 다른 곳에선 열대야로 정전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정전사고가 났습니다. 원인은 폭염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 급증이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변압기 과부하로 이제 구내에서 정전이 된 거거든요. 경기 오산시와 경기 김포시에서도 같은 이유로 내부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각각 350여 세대와 130여 세대가 무더위 속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은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이번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네, 절기가 무색하게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강한 일사의 습도도 높아서 더 뜨겁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3.3도까지 올라 있고요.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틈틈이 수분 섭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특히 충남과 호남 지방에는 시간당 최대 60mm의 호우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동풍이 부는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여전히 내륙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36도, 광주는 37도까지 치솟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으로 영동 지방은 강릉이 29도에 머무르겠습니다. 현재 제6호 태풍 카누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태풍은 목요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겠고 충북지방을 거쳐 밤에는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에 태풍의 영향까지 겹쳤습니다. 당분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는데요.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어제 오후 5시 전력 수요가 93.6기가와트에 달해 여름철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예상보다 높은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한 만큼 언제든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장감을 갖고 여름철 대책 기간 끝까지 전력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력거래소 측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높은 전력 수요를 유지하다가 모레인 10일쯤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걸로 예보되면서 새만금에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두 철수합니다. 3만 6천 명을 수송하기 위해 버스만 1,000대가 투입됐고 오전 9시쯤부터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YTN 헬기가 촬영한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11시 40분쯤 새만금 하늘에서 촬영한 화면입니다. 야영지로 들어가는 도로에 버스가 빼곡하게 서 있던 모습 보셨고요. 지금은 텐트를 철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보면 좋겠는데요. 예, 이렇게 텐트로 가득 찼던 새만금 야영장 현장은 완전히 다 비었습니다. 이제 텐트 조금만 남은 상태고요. 대원들이 짐을 가지고 버스가 있는 근처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YTN 헬기 촬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수가 시작된 게 오늘 오전 9시쯤부터입니다. 오늘 156개국 참가자 약 3만 7천 명이 버스 1,000여 대 나눠 타고 야영지를 떠납니다. 앞으로 한 서너 시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총 6시간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번 대규모 작전을 위해서 전북경찰청은 기동대 20개 부대와 교통경찰 500여 명 등 모두 1,800명을 투입했습니다. 동원된 순찰차 270대에 달합니다. 경찰 헬기도 4대가 투입돼서 상공에서 이송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과 경찰청의 경비국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를 맡았고
전북 지역 전체 교통경찰에 대해서 가포 비상이 내려졌습니다. 참가자를 태운 버스는 야영지를 벗어나서 수조교차로를 거쳐 부안IC를 통해 전북을 빠져나갑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어제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이곳 새만금도 영향을 미칠 걸로 예보돼서 비상대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애초 참가자들이 수도권으로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충남과 충북 등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도 등 8개 시도와 협조해서 128개 숙소를 운영합니다. 숙소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연수원, 기업체와 금융기관 연수원, 종교시설 연수원 등 연수시설이 중심이고요. 제일 많은 수는 대학교 기숙사입니다. 태풍 예상 진로에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왼편으로 참가자들을 옮기는 게 이번 정부의 방침입니다. 참가자를 받은 지자체들은 숙소, 화장실 상태를 점검하고 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숙소를 순찰하고 식약처는 참가자들에게 제공될 식사 질과 양,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폭우로 시작한 새만금 잼버리는 폭염에 시달리다가 결국 태풍으로 야영지를 떠나며 지난 아쉬움을 남기게 됐습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을 떠나는 대원들은 서울과 경기, 전북, 충남 등 전국 8개 시도에 분산 배치됩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있는 공공과 민간기관 시설을 중심으로 참가자 숙소 배정을 완료했다며 대부분 1인실과 2인실에서 숙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숙소는 경기 64개소, 서울 17개소 등 모두 128곳이며 지역별 수용 가능 인원은 경기도가 13,000여 명, 서울은 3,100여 명 등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야영지 분산 조치는 대회 중단이 아니라 모든 참가자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위기 관리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안타깝게도 새만금 야영장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걸로 예상돼 자연재난 비상 대비 계획 가동에 따른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현장 화면 보신 것처럼 이 태풍 때문에 전 세계 150여 나라에서 온 잼버리 참가자들이 결국 야영지를 떠나게 됐습니다. 개막 초반 파행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스카우트 대원이나 진행요원들은 아쉬움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 놀이기구인 워터슬라이드를 타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도 치며 부안 새만금에서의 마지막 날 오후 일정을 보냅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조기 퇴영이 결정된 전북 부안 새만금 세계 잼버리 야영장. 참가자들은 이제 막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야영장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If we have to go, I don't want to go. So this jamboree is actually really fun. There's a lot of obstacles that we can get, like water or fan. We can get that. 발빠른 잼버리 참가자는 파란색 텐트를 일찌감치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타는 듯한 햇볕 속에 등에 진 것으로도 모자라 양손 가득 짐을 옮기고 수레로 끌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철수가 못내 아쉬운지 참가자들은 전망대에 올라 야영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깁니다. So they are disappointed to have to be leaving. Everyone is finding out about the cancellation now. They are disappointed to be leaving, but I think they understand the reasoning why. 부실한 준비에 운영 미숙으로 일주일 내내 논란과 파행을 거듭한 새만금 세계 잼버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까스로 끝까지 끌어가는가 싶었는데 태풍에 결국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외국 대표단 가운데 처음으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 철수를 결정한 영국 스카우트 연맹 맷 하이드 대표가 현장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를 제기해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너무 작고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드 대표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늘 부족과 대원들을 위한 음식 미비, 그리고 열악한 위생과 의료 서비스 불충분 등 4가지 측면에서 새만금 현장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 중에 이런 우려를 되풀이해서 제기했고 시정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주최 측의 실망감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 수습에 국가 공무원이 차출된 것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사전 협의 없는 강제 동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은 정부가 공문도 아닌 이메일로 느닷없이 파견 통보를 내렸다며 현장 공무원들은 어디에 어떤 업무로 차출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주 전북 지역 공무원들이 재래식 화장실 청소에 동원된 데 이어 국가 공무원까지 정부의 뒤처리 전담반 신세가 됐다며 일방적인 동원을 중단하고 사전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대회 성공적 마무리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새만금 잼버리는 청소년들의 축제로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도 민주당이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잼버리 기반 시설은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해야 했다는 반성의 소리가 나오는데 야당은 연일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라며 자해적인 정치 공세를 멈추고 청소년들의 안전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잼버리 대회 파행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탓을 일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잼버리 대회는 준비하지 않은 현 정부 책임이 확실한데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넘게 모든 사건이 터지면 다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을 당한 정부에서 준비했던 거라 문제점이 많았던 평창 올림픽 준비 상황이 지금과 비슷했지만 당시 정부는 박근혜 정권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보신 대로 정치권에선 부실했던 스카우트 잼버리가 누구 책임인지 따지고 있습니다. 서로 유리한 주장만 내놓는 통에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이 행사를 유치할 때는 어땠는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새만금은 지난 2015년 잼버리 대회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고성과 경쟁에서 말하자면 국가대표 같은 자격을 얻은 겁니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 당시 총리가 나서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이) 되면 출범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한국 스카우트는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2023년 세계 잼버리를 개최하기를 희망합니다. 서해 바다와 대규모 간척지가 잘 어우러진 새만금은 우리 국민의 개척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만 명이 넘게 모이는 세계적인 대회였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뒤에도 그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2017년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으로 가진 참모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경쟁 중에 있는데 올 8월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동안 부족했던 유치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할 것을 또한 제안하고 당부하였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 말대로 새만금 개최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입니다. 유치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과 민주당 소속 송하진 전북지사가 기뻐하는 모습. 서로 으르렁대는 지금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그리고 전 정부적인 지원으로 국민의 열망을 받아서 우리 다 함께 열심히 결과 이제 우리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새만금이 아니고 세계의 새만금이 됐습니다. 정확히 6년 이후에도 전북도정은 민주당에서 이끌었는데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일부 위기감이 감지됐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점검 기회였지만 대책을 세워놨다는 장관의 장담은 공허한 외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지사님하고 MOU를 이 부분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 당시 전북지사의 말처럼 3개의 새만금이 되긴 했는데 추억일지 악몽일지 애매합니다. 악몽이 될 걸 대비해서 정치권은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되짚어보면 어디든 잘한 게 없으니 어쩌면 서로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민간 경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병대 수사단 8명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일단 항명 혐의 사건 과정부터 좀 보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왜 이런 혐의를 받는 겁니까? 네, A모 대령 등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해온 해병대 수사관이 조사 결과에 대한 민간 경찰로의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상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성폭력 범죄와 입대 전 범죄, 군 사망 사건 등 3대 범죄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 과거 이 범죄들에 대한 군 수사가 국민으로부터 부실 수사라는 의혹과 비판을 받으면서 민간 경찰로 이첩됐습니다. 다만 군이 1차 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이 조사 결과를 지난 2일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네,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이 어떤 지시를 어겼다는 겁니까? 네, 법적으로는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수사단이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작년 12월에 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 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이자 감독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에는 군사경찰 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장의 지휘 감독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경찰의 지휘자인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은 소속 부대장인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이 어겼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럼 해병대 수사단은 뭐라고 반박합니까? 네, 국방부가 이첩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수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수정명령은 문서화된 명령이 아니어서 항명 혐의가 무효라는 게 해병대 수사단 측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 수정명령은 주요 혐의자의 혐의 사실을 뺄 것과 이첩 시기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우크라이나 순방 이후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우 변호사가 YTN 기자에게 밝힌 내용을 보면 해병대 수사단이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기 전에 이종섭 장관이 이첩 보고서에 직접 서명 결재한 원래의 명령이 진짜 명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혐의자와 혐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는데요. 이 명령에 따라 민간 경찰로 자료를 이첩했기 때문에 항명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의 결재 이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수정명령이 전달됐지만 이 장관의 명령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장관의 우크라이나 순방 이후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빼고 다시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원 명령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문서로 수정 명령을 발령해야 하는데 그 누구도 서면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툼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이 시작된 이유는 뭡니까? 네, 국방부의 이첩 번복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배경에서 비롯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에 발표가 취소됐고 무슨 일인지 수사단은 항명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누구는 혐의를 빼라, 민간 경찰 이첩도 연기해라 등의 국방부 지시가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방부는 민간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혐의를 빼라고 했으며 이첩을 늦춘 것도 법리적 판단을 더 받아보기 위해서이지 수사 독립성을 해치려 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이 주장하는 수정명령에 대해선 문서명령과 구두명령이 다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항명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이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 공방으로 번지면서 유가족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항명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당시 해병대 1사단의 과실 여부에 대한 민간 경찰 수사도 병행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전직 전화상담원인 A씨의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고 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외부적 요인에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과 함께 최근 대법원 형 확정으로 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내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와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 송무부장 등 당연직 위원회, 교수, 변호사를 포함한 위촉직 위원 등 모두 9명이 참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될 사면복권 대상은 이번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심사 대상에는 경제계에서 요청한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 석유화학그룹 회장에 더해 앞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 신년 특사 때 조윤선 전 장관과 우병우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먼저 사면받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직을 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주로 경제인과 민생사범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최종 특사 명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최근 교권 보호 여론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 논의 과정에서 유치원 교사들은 소외돼 있습니다. 아이의 대변 질감을 알려달라는 등 하루에도 수많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망은 없다고 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1년 차 유치원 교사인 A씨. 최근 아이들이 계단에 내려갈 때 한 명씩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가 교사의 안전 불감증을 탓하는 학부모의 불만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베테랑 교사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학부모 민원도 들어온다고 토로합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안거나 데려가거나 하면 그거를 굉장히 불쾌하게 아이를 납치하듯이 가져가면 안 된다. 나 굉장히 불편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겠느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는 유치원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학부모가 학벌을 내세우며 유치원 교사에게 폭언을 쏟아낸 음성이 공개돼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냐고. 유치원 교사들이 악성 민원 경험담을 올리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아이가 변을 본 시각과 변의 질감, 색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받았다는 하소연부터 머리카락이 길다고 학기 중에 결혼했다고 항의를 들었다는 증언까지 내용도 다양합니다.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는 아동학대 면책법, 이른바 교권보호법은 교사가 생활 지도를 할 때 잘못이 없으면 아동학대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초중등 교육법과 달리 유아교육법엔 교사의 생활 지도권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 교사들은 보장받을 생활지도 과정 자체가 없는 셈이라 교권보호법 적용 대상에서도 빠지는 겁니다.
국가교육과정, 누리과정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사실은 기본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성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거로 삼아서 명확하게 법이 개정되어서 유치원도 사회규범을 처음으로 배우는 학교인 만큼 초중등 교원과 같은 수준의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교사들의 요구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고양시의 공장 밀집 지역에서 큰 불이 나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어젯밤 전국 곳곳에선 밤하늘에 하얀 불빛이 길게 빛나는 비행 물체를 봤다는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마치 번개가 치듯 불꽃이 튀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 경기 고양시 덕이동의 공장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불기둥이 크게 올라와가지고 아파트 한 10층 이상 정도 높이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이 번지며 한때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까지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5동 이상이 불탄 것으로 보고 진압을 마치는 대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성남 중앙동의 아파트 15층에선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시작된 불이 15분 만에 꺼졌고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아파트 옥상에선 배관 덮개에서 불이 나며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젯밤 YTN은 하늘에서 하얀색 빛을 내며 일렬로 날아가는 비행 물체를 봤다는 제보가 대전과 충남 논산, 전북 남원, 경남 진주,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접수됐습니다. 군 당국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는데 지난 2월 스페인 상공에서 발견돼 UFO 논란을 일으켰던 스페이스X 저궤도 통신위성 스타링크의 비행 모습과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가 모두 탔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충남 보령시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휴게소 근처에서 1톤 푸드트럭이 2.5톤 화물차와 부딪힌 뒤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푸드트럭 운전자 50대 여성과 동승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차선 변경을 하다 휘청거린 푸드트럭이 옆을 지나던 화물차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추가로 사고를 내며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고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숨졌고 건널목을 지나가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22살 최원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도 머그샷을 거부하면서 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지구대에서 찍힌 사진만 공개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서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일단 어제 공개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현역 흉기 난동범 22살 최원종의 얼굴이 지금 화면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찰이 언론에 배포한 사진 2장입니다. 하나는 운전면허증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검거 당일 지구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사진에 나타난 최원종의 모습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다릅니다.
특히 지구대 사진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촬영된 거라서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부르는 건 이번에도 왜 공개되지 않은 겁니까? 네,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을 보면 피의자를 구속하면 사진, 즉 머그샷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머그샷은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현종 역시 경찰에서 정면이 나오는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는 법무부 유권 해석이 있어서 사진을 공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최현종도 머그샷 공개는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 신상 공개 결정에도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엔 피의자 신상 정보 제공 기준을 구체화한 법안 2개가 발의돼 있는데요. 각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모습과 체포나 구속 직후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모두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법원 처리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이후에 사법 위반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찰 조사 결과 최현종은 지난 2015년부터 5년 넘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엔 조현성 성격 장애 진단도 받았는데 이후엔 치료를 따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오래 전부터 자신을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죽이려는 조직이 있다며 이들을 살해해 세상에 알리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최현종이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 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 입원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는 게 현재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환자의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강제 입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사법 입원죄의 골자인데요. 법무부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법 입원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살인 예고글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 글에 올린 67명이 오늘 오전 9시까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인원의 절반가량인 30여 명이 10대 청소년으로 분류됐습니다. 대부분 호기심으로 또는 장난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국민의 불안감과 우려를 키우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지 않았어도 시간과 장소를 특정했다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게 확인되면 살인 예비 혐의도 적용에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는 진위를 알 수 없는 살인 예고글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번화가나 공공장소가 범행 표적이 되다 보니 어느 곳 하나 맘 편히 다닐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 흉악범죄 예고글을 취합해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제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살인 예고 지도 사이트입니다. 자, 제가 지금 있는 이 상암동 주변은요, 화면 왼쪽에 보시다시피 초록색 원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또 제가 있는 이 상암동 주변으로는 노란색 원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 원이 표시된 곳은 살인 예고 글들이 올라온 곳입니다. 자, 가장 가까운 홍대 입구역부터 살펴보면요. 8월 5일 범행을 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온 건데 아직 글 작성자가 붙잡히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원들로 표시가 돼 있어서 위험성이 남아있는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옆으로 가보면요. 서울역 주변이고 이렇게 파란색 원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파란색 원은 글 작성자가 검거됐다는 걸 나타냅니다. 네, 여기서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글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라는 기사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던 20대 남성이 검거돼서 구속되는 일이 있었죠. 역시 파란색 원 안에 있는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면 용의자가 검거됐다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좀 더 옆으로 가보면 석촌호수입니다. 그리고 회색 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허위 글로 판명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불안감의 근원인 살인 예고글 아직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미 200건 안팎에 달하고 60명이 넘는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검거된 인원 중에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검문 등 대다수가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난이라기엔 경찰력 낭비에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까지 우리 사회가 치르고 있는 비용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임대계약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조 의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 목동 사무실을 저렴한 시세로 계약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 측은 그러나 직전 세입자와 비교해 크게 저렴하지 않았고 코로나19가 워낙 심할 때라 같은 건물에 공실도 많았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인권교육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을 국회와 5개 정당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국회의원과 국회 선출직,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할 것 등을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 5개 정당 대표에게 권고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는 폭풍우와 토네이도가 휩쓸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도인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동부 일대에도 초강력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붕이 통째로 날아간 주택, 아름드리 나무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밤사이 인디애나주 남부 지역을 덮친 폭풍우로 가옥이 붕괴되고 수천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토네이도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한 일리노이 주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택이 산산조각 나고 농작물이 휩쓸려가 당국이 피해 규모 집계에 나섰습니다. 겨우 지하실에 몸을 숨긴 주민은 공포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I have really sensitive ears, so I could feel it in my ears. And it was loud, it was howling, and it was really scary.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테네시주에 이르는 지역에도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CNN 등은 동부 일대 1억 2천만 명이 잠재적 태풍 피해 영향권에 놓였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맑아 보이지만 제가 있는 워싱턴 DC도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관청을 비롯한 공공시설들은 오후 3시에 일찌감치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토네이도는 레벨 4에 해당하는 초강력 강풍으로 워싱턴 DC에 상륙하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태풍이 발생하면 창문에서 멀리 떨어질 것과 정전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곳곳에 폭풍우와 토네이도 등 이상기후가 잇따르는 가운데 팝가수 비욘세의 공연장에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공연이 2시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남부 유럽이 무더위로 고생하는 사이 나머지 지역은 폭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에는 하루 동안 한 달치 비가 내리면서 국토의 3분의 2가 피해를 봤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져 내린 집 사이로 흙탕물이 삼킬 듯 흐릅니다. 끊어진 도로, 꺾여버린 나무들이 공포감을 더합니다. 한밤중 간신히 목숨을 건진 주민은 사라진 보금자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Prvo se srušio most, onda se sve zakačilo za most i išli prema kući. A sinoć su 4 sata poslije podne se evakuirali njih sa helikopterom. 지난 4일부터 많은 비가 내린 슬로베니아.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하루에 쏟아졌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피해를 받고 5억 유로, 우리 돈 7천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지난 1991년 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뒤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됐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재해 대응을 위한 시민보호 메커니즘을 가동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슬로베니아를 직접 찾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5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려 승객 100여 명을 태운 열차가 탈선하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서울대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시베리아 호랑이 수컷 한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공원은 2013년 6월 동물원에서 태어난 수호가 그제 오후 갑작스레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대공원 측은 고병원성 AI 감염 여부 등을 검사했지만 음성으로 나와 전염병에 걸리진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병리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중근 의사 전시실과 윤동지 시인 생가 운영 중단에 대한 한국 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관영 매체를 통해 내부 수리를 위한 임시 휴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구 룽징에 있는 윤 시인 생가 운영을 중단한 이유는 건물 중 한 곳이 붕괴 위기에 놓여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랴오닝성 다롄의 류순 감옥 박물관 내 안이사 전시실의 경우에도 누수 문제로 다른 전시실과 함께 문을 닫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2달 연속 흑자를 내면서 올해 상반기로는 24억 4천만 달러로 간신히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58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19억 3천만 달러에 이어 2달째 흑자 행진입니다. 덕분에 상반기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7%로 전월보다 5.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최고치입니다. 관세청이 낮은 가격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달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2019년 185억 원 수준이던 공공조달 부정 납품은 지난해 1,244억 원으로 규모가 늘었고 올해는 지난 5월까지 139억 원어치가 적발됐다고 관세청이 전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2부 마칩니다. 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